만약에 치킨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치킨을 먹으면 배탈이 나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사람이 아프고 심하면 이제 죽게 되는 이유가 면역 반응 때문에 죽거든요. 결정적으로 기생충에 사람은 항상 감염이 돼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과학의 요즘 것 MC 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노벨상 시리즈 2탄입니다. 저번 노벨 물리학상에 이어 노벨 생리의학상을 다뤄보려 해요. 수상자이신 메리 브랑코, 프레드 람스델, 사카구치 시몬 이 세 분께 축하하다고 말씀드리며 이분들이 하신 연구의 주제는 무엇이고 그건 어떤 업적을 남긴 것인지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엔 댓글 이벤트가 있습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에 나온 키워드를 주제로 이벤트가 나갈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주제에 관해 설명해 줄 전문가분으로는 울산의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주철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의대 미생물학 교실에서 미생물과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면역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는 주철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학생 패널로는 과학 전반에 관심이 많을 뿐 아니라 과학의 재미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미래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을 모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청곡초등학교의 박근영 학생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곡초등학교 6학년 박근영입니다. 저는 사람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과학, 특히 생명과학과 의학 같은 분야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몸 안에서는 수많은 세포가 서로 도와가며 우리를 지켜주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이런 복잡한 몸이 스스로 균형을 유지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질병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내는 의과학자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이번 노벨 생리의학상이 면역과 관련된 연구라고 들었는데요. 오늘 교수님께 그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우리 몸이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는지 더 배우고 싶어요. 지금 12월이 돼서 좀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근영 학생은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바뀌는 환절기나 그럴 때 친구들하고 밖에서 되게 오랫동안 놀다가 뭐 감기 같은 거에 걸려본 경험이 있을까요? 네. 예전에 친구들이랑 운동장에서 놀다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졌는데 얇은 옷만 입고 계속 놀았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살짝 열이 나고 목이 아파서 하루 쉬고 푹 잤더니 금방 나았어요. 그날 이후로는 환절기에는 꼭 겉옷도 챙기고 손도 자주 씻고 물도 많이 마셔요. 무엇보다 잠을 잘 자려고 해요. 이렇게 조심하면 감기도 잘 안 걸리고 몸이 더 튼튼해지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 대처네요. 저는 이제 최근 환절기에 감기에 걸려서 좀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병원에 갔더니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는데 앞에서 근영 학생이 말해줬듯이 노벨 생리의학상이 면역학과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하신 분들이 받게 된 연구 주제가 뭔지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면역이란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우리 편이죠. 우리 편이 되는 거고 감기가 걸렸다고 하면 바이러스에 걸리든지 세균이 이제 외부에서 침입한 적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이 외부에서 침입한 적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나와 적을 구분하는 게 되겠죠. 생각을 해보시면 외부에서 침입한 균을 죽이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가장 신기한 거는 우리 몸의 세포가 수십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세포들은 모두가 셀프가 되는 거고 나 셀프는 외부에서 침입한 침입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구분해야 내 몸을 지키면서 외부에서 침입하는 외적들을 막을 수가 있겠죠. 이번에 이제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이 한 연구는 뭐냐면, 자, 제가 말씀드린 게 면역의 기본, 나와 남을 구분하는 게 기본인데, 꼭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그러한 것처럼 항상 일이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간첩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암세포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내 세포인데 나쁜 짓을 하는 놈이잖아요. 그렇죠. 암세포도 면역은 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몸에는 정상 상재균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구강이라든지 대장의 대장균이라든지 그리고 기도 요 상기도 쪽에는 항상 어느 정도의 세균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피부에도 균 존재하고 만약에 쌀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을 먹으면 배탈이 나겠죠. 만약에 치킨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치킨을 먹으면 배탈이 나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는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아, 얘는 흔하게 그냥 있는 애야, 여기 사는 애야, 괜찮아, 나도 라고 해서 공격을 못하게 억제를 해주는 게 말초 관용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밝힌 분들이 요번에 이제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세 분이 되는 거죠. 와, 교수님 설명만 들어도 진짜 흥미로워요. 근데 살짝 어렵기도 하네요. 면역 체계가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면역력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세포가 따로 있는 걸까요? 면역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렇죠. 네. 면역은 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사람이 아프고 심하면 이제 죽게 되는 이유가 면역 반응 때문에 죽거든요. 바이러스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제 외적이 침입했는데 폭탄을 막 터트릴 거 아니에요? 네. 뭐 총을 쏘든지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세포도 다 죽겠죠. 아. 그러니까 초창기 면역은 그냥 포격을 갖다가 그냥 네. 눈에 보이지 않는 포격을 초토화를 시켜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세다 이러면은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면역에서 중요한 거는 강하냐 약하냐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얼마나 조절이 잘 된 균형을 유지하느냐. 그러니까 면역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사실 면역력이라는 단어는 좀 위험한 단어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보기엔 좀 위험한 단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포들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다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 군대에서도 보면 아까도 얘기했던 포병이 있고 네. 아니면 정확하게 저격하는 저격병도 있을 네네. 것이고 그다음에 보초들도 있을 거예요. 네. 정찰병도 있고 그다음에 지휘관도 있겠죠. 네. 그런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면역 세포들이 다 존재해요. 오. 그러니까 면역 세포가 뭐 우리가 흔하게 크게 분류를 해갖고 뭐 한 10여 종이 있는데 크게 나누면은 공격을 전문적으로 하는 세포들이 있고 그 공격 세포들 얘는 적이야 죽여라고 명령을 하는 세포가 있고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외적이 침입했는지 안 했는지 감시하면서 다니는 세포들도 네네.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는데 특히 요번에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신 그 세 분들이 이제 한 역할이 말초, 우리 몸의 말초. 그러니까 말초는 어떻게 보면 어떤 얘기냐면은 미생물과 우리 몸과의 전쟁이 면역 전쟁이 벌어지는 최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최전선에서는 아무래도 맨날 그 최전선에서 만나는 애들한테 계속 반응을 일으키면은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나서 살기가 괴롭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알러지나 뭐 그런 우리 네. 흔하게 네. 아토피 그런 증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이 조절 T세포가 감다운 이렇게 좀 진정해라라고 이제 좀 억제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 조절 T세포가 그런 역할을 하는군요. 몸 안에서 면역 반응이 가하지 않게 조절해 주는 거네요. 그렇다면 교수님, 조절 T세포는 몸에 많을수록 좋은 건가요? 많을수록 조절을 더 잘해줘서 건강할 것 같은데요. 우리 몸에 이제 세포가 여러 종류, 면역 세포가 여러 네. 종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지휘관 세포가 있고 네. 공격 세포들이 이제 그 그룹이 따로 있는데 그 중에서 조절 T세포가 요번에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발견이 안 되고 잘 분류가 안 되는 애매모호한 그런 세포군이었다라고 이제 근데 그 사코부치라는 분이 한 20년도 전에 네. 훨씬 오래 전에 기존의 분류법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걸 발견해서 그게 아마 조절 T세포라는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롤을 하는 세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후에 그다음에 럼스펠이나 그런 분들에 의해 가지고 증명이 된 거죠. 실제 진짜 이런 세포가 있었네 하고 근데 그 갭이 한 20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은 지금도 새로운 종류가 발견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설명을 하는 거지 앞으로는 뭐 학생이 노벨상을 받으면서 또 새로운 걸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얼마든지 더 발견이 될 수도 있고 조절 T세포라는 거는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우리 몸의 말초, 외부에서 균이 침입하기 쉬운 부위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되니까 위장관이라든지 네. 호흡을 해야 되니까 폐라든지 그다음 피부 이런데 상처 나면 네. 균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제 분포를 하게 됩니다. 많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어른들이 항상 적당하게 가장 좋다고 하셨는데 면역력에서도 통하는 말이네요. 그렇다면 교수님, 이번 노벨 생리의학상 주제의 핵심 키워드는 조절 T세포 하나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아까 이제 잠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조절 T 세포 자체가 이런 역할하는 세포가 있다라는 걸 찾은 게 하나고 3명이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네. 다른 두 분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분자 생물학이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그냥 세포 현미경으로 보이는 세포지만 그 세포는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의 정자와 난자가 만난 수정란 하나에서 분열하고 분화해가지고 결국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은 다양한 기능을 하는 수백 종의 세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를 조절하는 게 전사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에서 어떤 세트의 단백질이 만들어지도록 조절하는 인자가 있어요. 그 요번에 이제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선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면역 질환을 앓는 이제 애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이 폭스피스라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는 걸 찾았어요. 그런데 이 돌연변이가 있으면 결국 조절 T세포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 걸 찾았어요. 네. 그래서 그걸 찾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서 어떤 유전자가 잘못되니까 이런 질환이 나온다. 이런 세포가 안 만들어진다. 하는 게 완전히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공로로 3명이 같이 이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절 T세포라는 게 완전히 이제 주류 이제 면역학의 분류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이제 면역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동일한 상황인데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사실 면역에 대해서 발견이 이루어진 거는 굉장히 오랜 지난한 시간이 이제 필요했어요. 우리가 심장이나 뭐 콩팥이나 간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명확한 우리가 장기가 여기 있네요. 요 친구의 인형처럼 장기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없으면은 심장이 안 뛰면 피가 안 돌고 이런 게 분명하게 이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면역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전신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어떤 면역 기관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면역 세포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면역에 대한 발견이나 그런 연구는 굉장히 좀 최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발현을 통해 가지고 계속 새로운 종류의 면역 세포를 갖다 만들어내는 기전이 계속 증명이 되고 하는 게 첨단 의학 그러니까 분자 생물학이 발전하면서 결국 밝혀지는 내용이 많은 거고 그러니까 조절 T 세포가 끝이 아니고 그런 세포들은 앞으로 얼마든지 더 발견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단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발견의 과정 중에 있다.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폭스피스리 전사인자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 인자가 조절 T세포의 기능을 조절한다니 정말 놀랍기도 하고요. 이런 발견이 앞으로 의학 연구에도 엄청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 실제로 이런 연구는 어떤 질병이냐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까요? 병원에 가게 되는 많은 질환 중에서 뭐 이렇게 진짜 물리적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뼈가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암이 생겼다든지 하는 그런 외과적인 거 말고 내과적인 질환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면역이 관련된 질환들이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위생적인 환경에서 학생들이 깨끗한 물을 먹고 냉장고에서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고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근데 우리 몸은 그런 걸 적응을 하지 못한 상태예요. 우리 몸에서 이제 우리가 원시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막 상한 고기도 먹고 막 상처 나서 막 계속 면역이 계속 작동을 했다면 결정적으로 기생충에 사람은 항상 감염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면역이 어느 정도 계속 그거를 공격하느라고 일정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너무 깨끗해진 거예요. 적이 없어요. 그럼 얘들이 돌아다니면서 자기 몸을 툭툭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도 생기고 레귤레터리 T셀이 원래는 이제 그런 컨트롤할 역할이 많이 없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깨끗한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을 해야 돼요, 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레귤레터리 T셀이 많으면 좋지 않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학생이 이제 해줬는데 지금 이제 좀 부족한 상황이 된 거죠. 원래 그거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해야 되는 환경에 이제 놓인 거예요. 현대 생활에서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조절하기 위해서 그런 레귤레터리 T셀을 좀 많이 만드는 폭스P3 유전자 같은 걸 턴온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걸 이제 연구를 하면 암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도 마찬가지고 현대는 그리고 특히 아토피나 알러지 같은 거는 선진국의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나온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면역 자극이 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요런 폭스P3나 이런 유전자를 좀 조절해가지고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면역은 무조건 강한 게 좋은 건 아니고 항상 균형, 적당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적재적소에 네. 발현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장화 면역 질환이나 암, 장기 이식 치료까지 활용된다니 정말 대단해요. 그럼 혹시 이런 면역 연구가 백신 개발이나 알레르기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백신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 제너라는 사람이 이제 아마 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안 맞을 텐데 옛날에는 이제 천연두 예방접종을 네네. 맞았었어요. 백신의 어원이 뭐냐면 베카라는 이제 암소라는 네. 그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암소에 그 걸린 그 고름을 짜가지고 그거를 접종을 하면 그게 이제 원래 백신이었어요. 그게 이제 돼가지고 미리 항원을 노출시키는 개념으로 이제 면역을 이제 자극해주는 거를 네. 모두 백신이라고 하죠. 옛날에 유명한 게 이제 코로나 때 mRNA 백신이 굉장히 유명했죠. 학생은 안 맞았다고 아까 물어보니까 얘기를. 네, 학생들이나 어린애들은 백신을 그때 안 한 이유는 이제 항상 이제 어린애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게 이제 신종 바이러스예요. 그렇잖아요. 태어나가지고 처음 좀 면역이 그러니까 기억을 해야 되는데 태어나서 처음에 접하는 모든 게 이제 새로운 신종이니까 그럼 굳이 우리가 이제 백신 부스트나 뭐 이런 걸 안 해줘도 하고 물론 이제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해줘요. 백신을 할 때도 물론 면역을 이용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면역 반응이 좀 더 강하게 나와야 기억이 잘 되겠죠. 그래서 백신 부스트를 하기 위해서 면역 반응을 좀 강화하는 그런 걸 섞어주기도 하고. 근데 알러지나 뭐 두드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현대인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너무 깨끗해서 생기는 병들은 이제 그런 억제하는 유전자를 갖다 턴온을 시켜줘야 되는데 면역을 강하게 하는 거는 쉬운데 면역을 좀 죽이게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번에 그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레귤레터리 T셀을 갖다가 좀 풍부하게 어떻게 분할을 유도하는 그런 전략을 쓰면은 그런 걸 이제 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강하게 하는 것도 약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 도구가 있으면 엑셀과 브레이크를 다 가지게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병에 따라서 여기에는 좀 이제 강하게 여기는 좀 약하게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2025 노벨 생리의학상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번 회차에 이어서 오늘도 노벨상을 다루고 있는데 확실히 생소한 용어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좀 과부하가 오는 것 같아요. 이런 저를 스스로 조절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다음에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는 근령 학생이나 뭐 요즘과학 시청자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상식선에서 알아야 될 지식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사실 면역이나 이런 거는 사실 전문가들도 불과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전문가 필드에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는 주제였는데 이게 또 코로나 때 보셨던 것처럼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면 모두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뭔가 대화에 참여를 할 수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식이 아니고요. 과학적인 지식은 계속 새로운 게 규명이 되고 밝혀지고 과거에 맞다고 했던 게 틀리기도 하고 계속 변하는데 중요한 건 과학하는 자세죠. 과학하는 자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과학하는 자세라는 게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흔하게 과학자들은 과학적 겸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과학적 겸손은 뭐냐면은 과학에는 진실을 주장하자. 조절 T세포가 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거 잘못됐었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이라는 말이 생략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인들은 과학에 대해서 접할 때 과학자가 어제 한 말이 다르고 10년 뒤에 한 말이 다르다 그러면은 비과학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과학은 그게 아니고요. 언제라도 더 자기 자신의 가설을 뒤집을 만한 증거나 다른 사람의 가설이 나오면은
인정하고 물러나는 게 과학적 자세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은 계속 나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마음을 열어두는 거. 그런 게 이제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많은 지식들이 쏟아지기도 하고, 이제 요즘은 몇 줄, 한두 개의 논문만 가지고 이제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는 네.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거는 그런 논문이 수백, 수천 개가 쌓여가지고 다 종합을 해가지고 과학자들 판단해서 이제 메인 지식이 딱 네네. 규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과학에서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학에 접근하는 이제 자세가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새로운 지식이 나오면 즉시 좀 수용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노벨상은 사실 독특한 남들이 하지 못한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 주는 상이에요. 보시면은 노벨상을 지금 받은 사람들은 다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죠. 그분들이 젊었을 때 20년, 30년, 40년 전에 젊어서 연구를 할 때 어떤 남들하고 다른 거를 주장을 했는데 그게 진짜 그랬네라고 인정을 나중에 3, 40년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과학자들이 계속 반복을 해보고 하니까 네. 그게 정말 맞았구나 해서 과학의 어떤 큰 틀을 바꾼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든지 뭐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싶다 이러면은 학교에 사는 선생님들이 이게 가르쳐 주시는 과학 책에 나오는 그 지식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왜 이럴까라고 하는 질문을 항상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런 질문하는 거, 이상한 질문하는 거를 굉장히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노벨상을 받은 분들은 다 이상한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카우치 그분도 네. 조절 T셀, 레귤레터리 T셀이라는 게 있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비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게 어딨냐라고 비웃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니까 안 그렇죠. 이게 맞았던 걸로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지식이야. 사실 요즘 인공지능이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질문하는 자세를 갖다 항상 궁금한 거, 호기심,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용어도 많은 만큼 이 촬영이 제 개인적으로도 식견을 넓히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령 학생 오늘 촬영 어떠셨을까요? 노벨 생리학상 주제라서 처음엔 조금 어렵게 느껴졌는데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면역이 단순히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균형을 지키는 힘이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됐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학이 사람의 몸을 얼마나 정교하게 지키는지 느꼈고 저도 나중에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연구를 하는 의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그리고 언젠가 저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노벨 생리학상을 받는 날을 꿈꾸면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배우고 도전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5년 노벨 생리학상으로 우리는 면역 시스템이 무작정 공격하는 체계가 아닌 정교하게 자기 조절을 하는 체계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 개념의 발견으로 치료가 힘들거나 불가능한 많은 병들이 치료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영상에 댓글 이벤트를 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벨 생리학상의 연구 주제를 같이 알아보며 조절 T세포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조절 T세포를 분화하는 전사인자가 있다고 했었죠. 이 전사인자의 이름과 함께 해당 연구가 가져올 많은 기술들에 대한 기대를 적어주세요. 댓글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 10분을 선정하여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즘 과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흥미로운 과학 뉴스로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MC 규입니다. 다시 나와서 놀라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제가 추가로 나와서 말하는 이유는 이번 영상을 끝으로 요즘 과학은 휴식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MC해지로 활약해주신 문혜희 주무관님의 뒤를 이어 이번 연도 7월부터 제가 나와서 MC 규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6개월 동안의 짧은 기간이었어요.
살면서 카메라 앞에 선 경험도 할 거란 생각도 해본 적이 없던 제가 촬영 준비를 해야 하니 힘든 때도 있었지만 새로운 지식도 많이 알 수 있게 되고 여러 전문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저의 예상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학생들을 볼 수 있어서 신기하고 재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요즘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온다면 진행을 제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앞으로도 국립과천과학관에서는 온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양질의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를 많이 구성하려고 노력할 테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